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락다운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는 뉴욕시 경제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뉴욕주가 비상렌트 구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 예방 필수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10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미국에서는 약 4,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6,118명 늘어난 176만 1,921명, 사망자는 1,010명이 늘어 10만 3,11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579명이 늘어 37만 6,251명, 사망자는 90명이 늘어난 2만 9,64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881명이 늘어나 15만 8,699명, 사망자는 60명이 늘어 11,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이전 1,000명 밑으로 내려갔던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규모가 27일 다시 1,400명대까지 커졌습니다. 27일 오후 7시에 하루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김과 동시에 누적 사망자도 10만 명 선을 지났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누락된 수가 포함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력이 강건한 만큼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5월 23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9만 6,500명대였고 이후 사흘 동안 일일 사망자는 계속 1,000명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다만 집계가 다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주말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확진자 및 사망자 집계치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주중의 7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메모리얼데이까지 끼어 있어 사흘 동안 일일 사망자 도표는 쭉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소량이 어느 때보다도 심해서 이제 미국의 일일 사망자 평균치가 완전하게 1,000명을 밑돌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27일 존스홉킨스대, 뉴욕타임스 및 로이터 통신이 각자 한두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사망자 집계가 쑥쑥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시작된 지 19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오후 7시에 이날의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김과 동시에 누적 사망자도 10만 명 선을 지났습니다. 세 집계기관 모두 미국의 27일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가 1,400명을 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말과 메모리얼데이에 누락됐던 사망자 집계가 27일 한꺼번에 모아진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력이 아직도 강건한 만큼 하루 사망 규모로 1,000명 이하를 기대하는 것이 섣부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내에서 유일하게 락다운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는 뉴욕시 경제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7가지 조건 중 병원 공실률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는 충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1단계 재개를 위한 7가지 기준 중 단 한 가지 병상 공실률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려면 운용 가능한 병상의 30%가 비어 있어야 하지만 뉴욕시 병상 공실률은 현재 28%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시 5개 보로 중 10개 우편 번호 지역, 브롱스 5개와 퀸즈 3개, 브루클린 2개에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입원율이 높다면서 이들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는 1단계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재개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고 곧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재개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도매업과 농업, 한정적 영업 방식의 일부 소매업종이 재개를 앞뒀지만 당장 통근을 위해 이용할 대중교통 대책도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전철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철 등 대중교통이 과밀화될 것에 대한 우려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 위생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을 통제할 수 있을지 역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비상렌트 구제 법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4월부터 3개월간의 렌트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이번 주말 표결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집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2020년 비상렌트 구제 법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코로나19 비상사태로 모든 비필수 업종이 폐쇄되면서 4월부터 렌트 지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현재로선 오는 8월 20일까지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주 저녁에서 온라인으로 렌트 면제 집회를 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기지 납부나 생활비를 위해서 렌트를 받아야 하는 랜드로드들의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카바노프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렌트가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의 렌트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추산으로는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재원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에서 주정부가 지원받는 일정 부분을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이 법안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법안을 주말 사이에 원격으로 표결 처리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 예방 필수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폭리 행위만이 아니라 정부나 병원 대상 위반도 포함됩니다. 뉴욕주 검찰청의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27일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뉴욕주 바가지 방지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검찰청에 감염 예방 필수물품에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벌금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감염 예방 필수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기존의 감염 예방 필수물품 및 서비스는 물론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타 필수 물품 및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나 병원 등에 판매되는 감염 예방 필수 물품도 해당됩니다. 현재는 법안에 정부나 병원 대상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뉴욕주 일부 병원에서는 개당 50센트에 불과한 일반 마스크를 8달러에 1달러 25센트인 의료용 마스크를 25달러에 구입하는 등 최대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감염 예방 필수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소 5,750건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취약한 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 서류 미비 한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신분 문제로 연방정부 지원금은 물론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 한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20일 희망재단은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을 찾아 사전 선정된 한인 12명에게 각 500달러씩 수표를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인회는 어제 20일 희망재단에 기부금 2,5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1,200달러에 이어 두 번째 지원입니다. 희망재단이 좀 더 앞으로 많은 우리 서류 미비 가정을 도우라고 이렇게 노력을 한 끝에 또 오늘 2,500불을 이렇게 도네이션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뉴저지 KCC도 서류 미비자 지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로부터 받은 5만 달러와 뉴저지 초대교회가 기부한 1만 달러 등 총 6만 달러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한 가정당 500달러씩 총 120가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도 뉴저지 지역 서류 미비 한인 가정을 위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뉴저지 전염병 구호재단의 모집 대행단체로 지정돼 내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인 이하 가정은 500달러, 3인 이상 가정은 1,000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반드시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로 제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거나 렌트가 체납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 가정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10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미국에서는 약 4,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5월 17일에서 23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10만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주 동안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약 4,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구 건수 규모는 8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만 건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례없는 수준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10일부터 16일 주에 2,11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보다 386만 건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감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 부분적인 경제 재개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노동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은 3월 셋째 330만 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넷째 주에는 687만 건까지 치솟은 뒤 이후 661만 건, 524만 건, 444만 건, 384만 건, 316만 9천 건, 269만 건, 244만 건 등을 기록하며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경제 회복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가 재개되면서 기대도 커졌지만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에서 잠재적 회복 속도가 비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인용해 5월 중순까지 미 대부분 지역의 소매점과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소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가 재개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많은 지역이 기대를 나타냈지만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며 대다수 지역은 잠재적 회복 속도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이번 베이지북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지난 18일까지의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레저 및 호텔업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보스턴 지역의 호텔업계의 경우에는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약 20만 숙박 일수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해안 지역에서는 소상인들의 파산 보호 신청 문의가 급증했고 임대료 미납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미니애폴리스 흑인 남성의 사망 사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과 법무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분노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11월 대선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요청으로 FBI와 법무부가 이미 미네소타주 조지 플로이드의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미네소타에선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플로이드가 경찰 제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을 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유포되며 미국 흑인 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요청했다며 자신의 마음은 조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향해 있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에 의한 비무장 흑인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워싱턴의 의사당에 나오지 않고 재택근무를 계속해온 하원이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리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이런 새 규칙은 당장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적 역량에 시금석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당장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리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70명의 하원 의원들은 27일 하원 사무처에 대리투표 제도를 공식 요청하고 대리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에 이미 합의한 이 대리투표안은 하원 의원 중 한 명이 동료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자기 대신 의사당에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으로 의원 한 명이 10명의 대리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데 찬성하고 이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극구 반대하면서 다수당이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진행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위헌을 주장하고 나서자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메카시 의원의 소송에 서명하고 동참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의회에 나오지 않은 대리투표는 위헌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민들처럼 하원 의원들 역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은 5월에 대부분을 휴회하면서도 워싱턴에 머물렀고 민주당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계속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규모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오늘 아침 11시 기준 총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하루 기준 사망자 수는 일주일째 5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일일 사망자가 최대 80명에 달하던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사망률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에 이어 미 전역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주가 됐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주 내의 일부 미용실과 이발소의 영업 재개까지 허용하면서 비상사태에 따른 봉쇄령을 해제하는 3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교육당국이 올 가을 학기 개학을 위한 개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업은 16명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마다 수업 정원이 최대 16명으로 제한되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또 복도 일방 통행과 카페테리아 대신 각자 자리에서 점심 식사, 혼자 놀기 등으로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이며 각 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진척에 따라 보건당국이 지시하는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LA 통합교육군의 모든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간 가운데 올 가을 학기 개학일을 오는 8월 19일로 결정했지만 그때까지 대면 수업이 재개될지는 미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 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와 망명 신청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 등을 오는 6월 4일부터 재오픈하고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민 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 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CDC의 안전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7일 올 가을 학기에 학교 대면 수업 재개 여부를 오는 6월 중순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주 교육부 및 보건부와 9월 가을 학기에 학교 재개방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이번 학기 말까지 원격 수업만 허용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주요 고속도로인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의 통행료 인상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은 오는 9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일반 승용차 기준 뉴저지 턴파이크의 경우 톨당 평균 $1 30센트,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의 경우 주요 톨에서 $1 50센트에서 $1 90센트로 40센트 인상됩니다. 다만 머피 주지사는 이사회 승인 후 열흘 동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26일 열린 연례회의에서 한인 나탈리아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러커스대에서 범죄 행정학을 전공한 김 씨는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등 3개의 언어 구사가 가능한 재원으로 지난 2017년 펠팍 교통경찰로 채용돼 복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펠팍에서는 한인 여성 최초로 정식 경찰로 임명됐고 임명식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